안녕하십니까. 근데 왜 이렇게 수승률이 저조합니까? 오늘이 마지막 날이라 그런가요? 예? 그래요? 어제 혹시 불이 나서 혹시 또 충격 때문에? 예, 설마 그거 가지고. 근데 이 감정평가론이 어려운데, 어려울수록 자꾸 들어야 되는데, 스텝이 지나갔습니다, 지금. 이거 동영상에 다 찍혀요. 앞으로 시험 칠 때까지 얼굴이 나올 수 있어요. 자, 아무튼 그 감정평가론이 좀 어려운 파트인데, 어려울수록 자꾸 반복해서 들으셔야 됩니다. 오늘 할 내용이 지역분석, 개별분석부터죠. 맞나요? 지역분석, 개별분석 맞죠? 154쪽입니다. 일단 오늘 문제를 좀 먼저 풀고요. 그러고 나서 보겠습니다. 자, 오늘 문제를 아까 보니까 열심히 푸시는 것 같던데. 자, 1번부터 보겠습니다. 1번 정답이 몇 번이에요? 1번은 3번이 정답이죠. 형식적 소유권 이전 행위가 발생하는 것, 사업기간 중, 이거는 토지 신탁 방식이죠. 그리고 2번과 5번은 말 그대로 공사비를 물건으로 주느냐, 대물변제, 분양금으로 정산하느냐, 5번이고요. 1번은 자체 사업 방식은 자기가 토지와 자금과 노하우를 모두 갖고 있을 때죠. 그 다음에 4번의 특징은 뭐예요? 사업위탁 방식은 토지 소유자가 토지만 되는 게 아니라 자금도 되는 거죠. 토지 소유자가 자금도 부담하는 것은 1번과 4번밖에 없습니다. 토지 소유자가 대부분은 토지만 되는 거죠. 1번은 자기가 돈도 있고 노하우도 있는 것이고, 4번은 토지 소유자가 토지와 자금까지 제공을 하는 거죠. 그래서 사업 개발업자는 그 사업에 대해서만 노하우만 제공하고요. 그리고 거기에 따른 수수료만 가져가는 거죠. 그런 식으로 이제 어떤 기준으로 분류를 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오랫동안 기억에 남을 수 있으니까. 다음에 2번은 자가관리 장점으로 보기 어려운 것은 1번이 바로 정답이죠. 전문적인 관리는 위탁관리의 장점이고요. 나머지는 모두 자가관리 장점입니다. 다음에 3번은 지대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타당하지 않은 것은, 자, 이것은 1번은 조금 어려운 지문이긴 해요. 지가와 지대의 관계는 가격과 임료 관계죠. 가격은 원본, 임료는 과실, 원본과 과실 관계죠. 그리고 지가는 지대를 할인한 값이다. 이거는 이 공식을 말하는 거예요. 지가는 이자율분의 지대, 요 공식 있죠. 그래서 지대는 기간별로 측정하는 거죠. 연간 단위로 측정하는 거예요, 보통. 그래서 유량 개념이고, 지가는 저량 개념이죠. 이거는 특정 시점에 측정하는 거죠. 근데 앞으로 발생할 매 기간의 지대를 현재 가치로 할인해서 다 더한 것이 지가가 되는 거니까요. 이거 모른다 해도 일단 모르면은, 지나가면 되죠. 우리가 공부할 때 가장 강력한 무기가 바로 패스죠, 패스. 일단 그게 정신건강에도 도움이 되고요. 그게 효율적입니다, 오히려. 굉장히 효율적이에요. 예전에 사실 저도 공부할 때, 모르면은 막 끝까지 그냥 붙들고 있는 그런 적도 있었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아주 아무것도 아닌 사소한 것 때문에 체크를 못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1시간 이상을 낭비하는 거죠. 그런 쓸데없는 짓은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건 이제 뒤늦게 경험 시행착오 끝에 배운 거니까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마시라고요. 다음에 2번은 마르크스의 절대지대죠. 절대지대는 이제 지대 발생 원인이 뭐야? 지대 발생 원인. 토지 소유 자체죠. 그래서 맞고요. 다음에 차액 지대로는 지대 발생 원인이 비옥도잖아요. 맞고요. 다음에 튀넨의 위치 지대 이론은 입지 지대 이론은 도시와의 접근성을 고려했으며, 지대와 수송비 간에는 반비례죠. 비례가 아니고요. 여기에 틀렸습니다.
다음에 이제 5번은 뭐 맞고요. 다음에 이제 4번은 도시 내부 구조 이론에 대한 설명 중 가장 거리가 먼 것은 동심원 이론은 도시 토지 이론 중 가장 오래된 이론이며 주로 소도시 모형 이론으로서 튀넨의 고립국 이론에서 영향을 받았다. 여기에 튀넨의 고립국 이론이 영향을 미친 곳이 많습니다. 여기 이제 동심원 이론에도 영향을 미쳤고 입찰지대에도 영향을 미쳤죠. 그래서 1번 맞고요. 다음에 이번에 다핵심 이론은 현대적 대도시 및 신도시 기능별 분화를 설명하는 데 유용하며, 그렇죠. 현대 대도시는 다 기능이 분화되어 있죠. 근데 중심 업무 지역과 기타 다핵의 성격은 유사한 것이 아니죠. 기능이 지금 분화되어 있잖아요. 기능이 분화되어 있는데 이게 중심 업무 지역과 다핵의 성격이 유사하다 할 수는 없죠. 2번이 틀렸고요. 다음에 3번은 선형 이론에서는, 자, 이 선형 이론은 부채꼴 모양으로 도시가 성장하는데 교통망을 이제 강조를 했죠. 그래서 주거분리를 설명하고 있으며, 주거분리라는 게 소득 수준이 높은 사람이 사는 지역과 소득 수준이 낮은 사람들이 사는 지역이 서로 분리된다는 거죠. 그리고 고급 주거지는 교통노선 중에서 가장 빠른 노선을 따라 발전하는 경향이 있음을 설명하고 있죠. 다음에 이제 4번은 처음 들어보시는 걸 거예요. 근데 이제 한 번도 출제된 적은 없어요. 이제 참고로 들어보시면 되는데, 최근 자동차의 현장 발달로 종래 도시 내부에 집약되어 있던 업무시설과 주택이 간선도로를 따라 입지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은 유상도시 이론과 비슷하다. 유상이라는 말 처음 들어보죠. 유상도시 이론. 도대체 뭘까요, 유자가? 한자로 쓰면 이제 뉴자, 뉴인데 매듭 뉴자예요, 매듭. 매듭이란 뜻이에요. 원래 이 이론을 주장한 이제 학자는 벨이라는 학자인데, 이 학자가 도시를 이제 위에서 내려다 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도시를 위에서 내려다 보면은 간선도로가 이렇게 발달되어 있을 때 그 간선도로 주변에 업무시설과 주택이 이렇게 밀집되어 있는 거예요. 비행기에서 밤에 내려다 본다 생각해보세요. 비행기에서 밤에. 그러면은 그 도로 주변에 주택과 업무시설들이 있으면 거기만 불빛이 이렇게 반짝반짝 빛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매듭을 지은 것처럼 리본 이론이라고 했거든. 이 사람은 리본 이렇게 쓰는 거 맞나요? 맞아요. 빨리 지워야지. 리본 할게요. 리본 매듭 지은 것처럼 그런 모양으로 되어 있다 해서 리본 이론이라고 했어요. 리본 이론. 리본 이론이라고 했는데 이걸 번역을 하기를 매듭 유자를 써서 유상도시 이론이다 했어요. 이것도 결국은 간선도로 같은 거 이런 것들을 강조한 이론이에요. 그런 이론입니다. 다음에 5번에 다핵이 성립하는 이유에는 활동에 따른 특정 시설의 필요, 특정 시설 또는 특정 위치가 필요하다 그랬죠. 다음에 지대 지불 능력, 다음에 동종업종 집적이익, 이에 상반은 분산지향. 그러니까 동종업종 집적이익, 이종업종 분산지향. 다음에 지대 지불 능력자의 특정 시설, 뭐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맞습니다. 다음에 이제 5번은 허프의 계산 문제인데요. 허프의 계산 문제에서 이제 신규 할인 매장 이용객 수를 추정하시오 했는데, 자, 요 허프의 문제가 나올 때는 주의를 해야 될 게, 마찰 개수가, 인지, 다른 숫자인지를 확인해야 되죠. 지금까지 한 번도 다른 숫자를 출제한 적은 없어요. 근데 혹시나 다른 숫자를 출제할 수 있으니까 이걸 해야 되고, 혹시, 그리고, 뭐를 해야 되냐면, 도시 인구의 70%만 이용한다거나 이런 전제 조건이 있는지를 봐야 되죠. 근데 이 문제는 그런 전제 조건이 없죠. 전부 다가 이용한다는 얘기죠. 맞나요? 그런 전제 조건이 없어요. 그래서 일단 이런 전제 조건이 없고 이걸 이루하고, 자, 이러면은 이제 그 당기는 힘, 상거래 흡인력 공식이 뭐예요? 흡인력 공식이 거리의 제곱의 반비례하고 크기 또는 인구에 비례한다. 요 공식 이용하면 되는 거죠. 이럴 때는 이제 마찰 개수가 2일 때는 레일리의 소매인력 법칙 공식이나 똑같죠. 그러면 기존 매장 당기는 힘이 얼마예요? 기존 매장까지 거리가 10이니까 10의 제곱이죠. 10의 제곱분에 1000 해서
100분의 1000이니까 10이 나오고요. 신규 매장이 당기는 힘은 20의 제곱이죠. 20의 제곱이면 400이죠. 400분의 16,000 하면 얼마예요? 40이죠. 자, 이렇게 나오면 이제 몇 대 몇인가만 알면 되죠. 그러니까 1대 4니까 전체를 몇 등분해서 5등분해서 4칸은 신규, 1칸은 기존. 그러니까 신규 할인 매장 이용 객수니까 5번이 4만 명이 되죠. 5번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하면 되고요. 다음에 이제 6번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지닌 기업이 입지할 도시를 선정하려 한다. 어떤 입지 유형의 도시가 적당한가 했어요. 자, 먼저 제품의 원료의 무게와 부피에 비해서 제품의 무게와 부피가 더 크대요. 그는 무슨 비용이 많이 발생해요? 제품 수송비가 많이 발생할 거 아니에요. 그럼 어디 근처에 공장 지어야 돼요? 시장 근처에 공장 지어야 되죠. 시장 지향 입지. 자, 그러니까 2번이나 4번 중에 답이 있을 거고요. 기술 연관성이 높고 기술, 정보, 시설, 원료 등의 공동 이용이요. 공동 이용. 공동으로 이용하려면은 한 대 모여 있어야 되죠. 집적 지향. 그래서 2번이 되겠죠. 그다음에 이제 7번 상업 입지에 관한 소매 인력 법칙의 설명으로서 다음 중 틀린 것은 1번 만일 A 도시가 B 도시보다 더 크대요. 그럼 상권 경계는 큰 쪽 가까이, 작은 쪽 가까이, 작은 쪽 가까이. 1번이 바로 틀렸죠. 다음에 만일 A 도시와 B 도시의 크기가 같다면 두 도시 간의 상권의 경계는 중간 지점이 될 것이다. 맞고요. 뉴턴의 중력 이론과 연관이 있고요. 다음에 두 중심지 사이에 위치하는 소비자에 대하여 두 중심지에 미치는 영향력의 크기를 설명하는 이론이다. 맞고요. 다음에 레일리의 상업 입지 이론이죠. 이건 이제 정답은 1번. 다음에 8번은 다음 용어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 구분평가란 과거 어느 시점을 기준 시점으로 하여 부동산 가격을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이 말도 안 되죠. 얼토당토하는 거죠. 과거 어느 시점을 기준 시점으로 하는 것은 소급평가가 되는 거죠. 거기 생각이 나야 돼요. 이쪽 저쪽이. 그럼 구분평가가 뭔지도 생각이 나야 되죠. 구분평가는 가치를 달리하는 부분이 있는 경우에 그 가치를 달리하는 부분을 따로 평가하는 거죠. 그래서 1번이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2개 이상의 물건이 일체 거래 이게 키워드죠. 그 다음에 대상 물건 상호간 불가 분해 관계, 이것도 키워드죠. 자, 이럴 때 무슨 평가? 일괄 평가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조건부 평가란 부동산 가격의 증감 요인이 있는 새로운 상황의 발생을 상정하여 하죠. 상정. 이게 이제 지금 상태는 그 상태가 아니지만 그 상태를 상승해서 그 조건이 성취되는 경우를 전제로 평가하는 거 맞죠? 그 다음에 부분 평가란 뭐라고 했어요? 부분만 평가라 그랬죠. 그래서 일부만을 평가한다. 맞고요. 그 다음에 수시적 평가. 우리 이제 수시적으로 이 말이 뭔 말이에요? 늘상 하는 게 아니라 그런 일이 있을 때만 하는 게 수시적이잖아요. 그래서 고도의 전문 지식이 필요할 경우에 외부의 전문가로 구성하여 평가하는 일시적인 감정평가를 수시적 평가라 그래요. 예를 들어 뭐 감정평가사들이 선박평가도 하잖아요. 근데 선박평가인데 선박평가하는 게 감정평가사들이 늘 하는 게 아니죠. 감정평가사들이 늘 하는 게 주로 부동산이란 말이에요. 주로. 근데 선박평가하는데 전문적인 지식이 없을 수 있죠. 감정평가사가. 그럴 때는 어떻게 해요? 선박에 대한 전문 지식이 있는 사람들을 모셔다가 함께 이렇게 평가를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런 게 이제 수시적 평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다음에 이제 9번은 부동산 가격 이론에서 가치와 가격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가격은 현실적인 시장에서 매매 당사자들 간에 실제 지불된 값을 말한다. 맞죠? 그 다음에 수요와 공급의 변동에 따라 단기적으로 가치와 가격은 괴리되고 장기적으로 가격은 가치와 일치하게 된다. 맞죠? 그 다음에 부동산의 가치는 장래 기대되는 유무형의 편익을 현재 가치로 환원하는 것 맞고요. 유형뿐만이 아니라 무형의 편익도 환원을 하죠. 그 다음에 가치는 평가 목적에 따라 일정 시점에 여러 가지가 존재하나 부동산 가격은 일정 시점에 하나만 존재한다. 맞죠? 5번이 틀렸죠. 가격이 주관적 주상적이 아니라
가치가 주관적 추상적이고요. 가격은 요거는 객관적 구체적 바뀌어 있죠. 그래서 5번이 정답입니다. 다음에 10번에 내부 기능상 효용의 변화로 인하여 발생하는 설계 불량, 형식 구식화 등의 기능적 감가의 이론적 근거가 되는 가격 원칙은, 요거는 균형의 원칙이죠. 내부와 관련된 균형의 원칙입니다. 됐습니다. 자, 오늘 이제 지역 분석, 개별 분석입니다. 자, 이제 154쪽. 지역 분석, 개별 분석은 출제가 되면은 그렇게 어렵게 출제가 되지 않는 편이에요. 물론 이제 어렵게 출제가 된 경우도 있긴 한데, 그거는 뭐 아주 드물게 그렇게 이제 출제가 되고요. 지역 분석, 개별 분석은 출제가 되면은 이 지역 분석과 개별 분석을 비교하는 문제가 많이 출제됩니다. 우리 이제 지역 분석이라는 거를 동산에도 할까요? 지역 분석? 동산에도 지역 분석 할까요? 동산은 지역 분석 안 하죠. 그랜저 사려고 하는데 똑같은 모델이면 어느 지역에서 팔든 관계 없잖아요, 이거는. 근데 아파트는 어느 지역에 있느냐에 따라 다르죠. 저기 포스코 더 샵인가요? 그게 저쪽에 있는 거하고 이쪽에 있는 거하고 차이가 있을 수 있잖아요. 똑같은 모델이라도. 그럼 왜 그러겠어요? 그 지역이 다르니까 이동을 할 수가 없으니까, 그 지역을 이동시킬 수는 없으니까. 무슨 성질 때문에요? 부동성. 동산은 어디든 왔다 갔다 굴러다니는 놈인데 부동산은 그게 안 되니까 똑같은 평형, 똑같은 모델이라 해도 지역에 따라 다른 거죠. 무슨 성질 때문에? 부동성 때문에. 근데 이거는 개별 분석, 개별 부동산마다 다른 성질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무슨 성질 때문에? 개별성 때문에. 그래서 하는 거예요, 이런 거. 그럼 이제 지역 분석을 한다라고 할 때 뭘 하는 걸까요? 이게요, 이게 학문적인 용어로 표현되어 있는 거는 어렵게 느껴져요. 근데 이거를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그런 표현을 사용한다면 쉽잖아요. 그럼 야, 지역 분석하면 뭐 하는데? 그게 뭐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게요, 그 지역이 어떤 용도 지역인지를 보는 거예요. 그 주거 지역이냐, 상업 지역이냐, 공업 지역이냐, 그거 보는 거예요. 저 지역은 주거 지역이네, 저 지역은 상업 지역이네, 저 지역은 공업 지역이네, 뭐 이런 식으로 보는 거예요. 용도를 보는, 용도, 지역을 본다는 게. 근데 이제 말은 이렇게 하는데, 자, 그게 주거 지역인지 상업 지역인지 공업 지역인지를 판정을 할 때 뭐를 판정을 한다라고 하는가 하면은 표준적 이용을 판정한다 그래요. 왜냐하면 주거 지역이라고 해서 전부 다 주거용만 있는 게 아니고 상업 지역이라 해서 전부 다 상업용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상업 지역이라고 하면은 전부 다는 아니지만 그래도 대부분은 상업용. 주거 지역이라고 하면 전부 다는 아니지만 대부분은 주거용.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뭐라고 표현한다고요? 표준적 이용이라고 한다요. 그럼 표준적 이용이 저층 점포다. 이 뭔 소리야? 표준적 이용이 저층 점포다. 그 지역 분석 결과 표준적 이용이 저층 점포다. 뭔 소리예요? 저층 점포다 그러면은 그 지역은 저층 점포가 많은 상업 지역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지. 뭔 뜻인지 아시겠죠? 그 지역의 표준적 이용이 단독주택이다. 뭔 소리예요? 표준적 이용이 단독주택이다. 그럼 단독주택이 많구나. 거기는 그런 주거지역이구나. 뭔 뜻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표준적 이용이라는 걸 얘기한다고요. 그럼 이제 아는 거죠. 이제 어떤 용도가 많은 무슨 지역이구나. 알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 지역의 가격 수준을 보는 거예요. 가격 수준. 어떤 지역이기 때문에 지역의 싸게는 얼마부터 비싸게는 얼마까지 그 범위로 나타날 거예요. 그 가격 수준을 보는 거고, 그럼 이게 이제 개별 분석에서는 그 개별 부동산을 보는 거 아니에요. 그 개별 부동산의 입장에서는 최유효용이 뭔지를 보는 거예요. 보통은 표준적 이용과 최유효 이용이 어떻겠어요? 보통은 최유효 이용과 표준적 이용이 같죠. 왜냐하면은 그게 저층 점포의 상업적이다 그러면은 어떤 용도로 활용하는 게 제일 좋단 말이에요. 저층 점포로 이용하는 게 제일 좋다는 거예요. 그 지역이 그러니까. 대부분은 일치해요, 이게. 근데 반드시는 아니라 그랬잖아요.
경우에 따라 다른 용도가 들어올 수도 있다는 거죠. 그게 그 개별 부동산 입장에서는 그게 최유효 이용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그 개별 부동산의 구체적인 가격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대체로 출제를 한다면은 이제 지역 분석에서 최유효 이용을 판정한다. 개별 분석에서 이렇게 하면 틀리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이게 선행 분석이고 이게 후행 분석인데 이걸 선행 분석이다, 이걸 후행 분석이다 이러면 틀리는 거죠. 그러니까 어렵게 출제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다만 여기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이게 지역 분석은 최유효 이용을 판정, 여기까지만 읽고 바로 X 이러면 이제 섣불리 틀리는 거예요. 지역 분석은 최유효 이용 판정 방향을 제시한다 그러면 맞는 말이에요. 판정 방향을 제시하는 거 맞아요? 아시겠죠? 끝까지 잘 봐야 돼. 끝까지. 판정하는 건 어디서 하는 거고, 개별 분석에서 얘를 판정하는 거고, 방향을 제시하는 것은 지역 분석에서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 지역과 개별 부동산의 입장에서는 밀접한 관계가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 지역이 상업지역이면 상업용으로 이용하는 게 제일 잘 이용하는 거니까 이게 밀접한 관계가 있을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 관계를 이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아무튼 이게 먼저 나중에 방향을 제시하고 그 다음에 이제 구체적으로 가격을 결정하고, 자 이런 거죠. 선후 이렇게. 그리고 이게 전체 분석이라면 이게 부분 분석이고, 이게 거시 분석이라면 이게 미시 분석이고, 됐나요? 그리고 이게 적합의 원칙과 관계 있다면 요거는 균형의 원칙과 관계 있고, 요게 경제적 감가와 관계 있다면 요거는 기능적 감가와 관계 있다.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됐죠? 자, 이게 이제 구별하는 문제니까 뭐 별로 어렵지 않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인근 지역의 대상이에요. 인근 지역의 대상에서 지역 분석의 대상이죠. 지역 분석의 대상에서 인근 지역과 유사 지역과 동일 수급권 이렇게 요 말 뜻을 이제 체크를 해야 돼요. 용어의 뜻, 이 용어의 뜻을 이제 많이 물었어요. 또. 그러니까 이 용어의 뜻을 알 수 있도록. 그럼 인근 지역의 가장 큰 특징이 뭔가 하면은 인근 지역은 대상 부동산이 요 속에 있어요. 대상 부동산이라는 게 이제 감정 평가를 해야 되는 그 부동산을 대상 부동산이라고 그래요. 인근 지역 하면 머릿속에 뭐라고 해야 된다고요? 대상 부동산이 속한 지역이다 이렇게. 자, 그러면은 유사 지역이라고 하면은 대상 부동산이 속해 있다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고요. 유사 지역은 대상 부동산이 속해 있지 않아요. 그러면서 가격 수준도 어때야 돼요? 비슷해야 돼요. 가격 수준도 비슷해야 돼요. 왜냐하면 보세요. 제가 집을 알아보러 다닐 때, 서울에서 살 때, 도심 한복판에 살다가 저기 뭐 강동구로도 가서 알아보고, 강북구로도 알아가서 보고, 강서구도 알아보고, 이렇게 할 때 강남구는 안 갔거든요. 이 집을 내놓고 딴 데로 알아볼 수가 없어요. 이건 따블이에요, 따블. 거기는 따블인 곳은 대체 관계가 없는 거예요. 이거 아니면 다른 걸 대체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따블 관계에서는 대체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유사지역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유사지역이라고 하려면 용도적 기능적으로만 똑같은 게 아니라 가격 수준도 비슷해야 유사지역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가격 수준도 비슷해야 돼요. 자, 근데 거리가 가까이 있을 수도 있고 멀리 있을 수도 있죠. 유사지역이 반드시 가까이 있어야 되는 건 아니에요. 그것은 거리 원근을 따진다 안 따진다? 거리 원근은 안 따진다 이렇게. 안 따진다. 다만 너무 멀면 안 되거든요. 너무 멀면 또 대체 경쟁 관계가 없잖아요. 내가 이 집을 알아보는데 요 내놓고 딴 데를 알아보는데 적당한 그 범위 안에 있어야 뭐 도심으로 출퇴근을 한다거나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너무 멀면 안 돼서 일정한 범위로 묶어줘야 돼요. 그게 바로 동일 수급권이에요. 수급이 수요 공급 줄임말이라 그랬죠. 수요 공급하면 뭐 생각하라 그랬어요? 시장 생각하라 그랬잖아요. 그럼 이걸 뭐로 바꿔도 돼요. 동일 시장권 해도 큰 문제가 없어요. 이게 요 범위 안에서 대체 경쟁 관계에 있다 이 말이에요.
물론 이제 이 지역 안에는 다른 용도 지역도 들어가 있어요. 이게 다른 용도적 지역도 들어가 있기는 하지만 이 범위 안에서는 대체로 대체 경쟁 관계 있는 부동산이 존재한다 이렇게 되고요. 다음에 우리가 이제 이 물건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자료를 수집해야 되겠죠. 자료 없이 평가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이라고 보면 돼요. 자료가 있어야 되는데 그 자료가 인근 지역 안에 있으면 제일 좋을 거예요. 근데 인근 지역 안에 자료가 없으면 어디까지 가서 구해야 돼요? 유사 지역까지 가서 구해야 돼요. 다른 용도 지역 가서 구하면 안 되죠. 비슷한 용도 지역 가서 구해야 되겠죠. 자, 이럴 때 사례를 수집할 수 있는 최원방권이 바로 동일수급권이에요. 이걸 벗어나서 자료를 수집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동일수급권을 벗어나서, 왜? 같은 시장권이 아니니까. 요 범위가 같은 시장권이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자료 수집 최원방권이에요. 이게 동일수급권. 됐습니까? 자, 요렇게 해서 일단 뜻을 알아두셔, 뜻. 예, 뜻을 물었을 때 그 뜻을 대답할 수 있어야 되니까. 자, 그래서 154쪽과 155쪽 상단까지는 이제 여러분이 봐주시고, 자, 인근 지역 개념해서, 예, 그 뜻은 알아두시란 말씀이에요. 예, 그리고 동그라미 2번에 인근 지역의 경계와 범위에서는 특히 리얼을 좀 조심하세요, 리얼. 예, 리얼은 인근 지역의 범위가 너무 넓으면 사례 자료의 수집은 쉬우나 가격 수준의 신뢰도가 낮으며 너무 좁으면 가격 수준의 신뢰도는 높으나 사례 자료를 구하기가 어려워진다. 이게 뭔 소리냐면 이게 인근 지역의 범위가 넓잖아요. 넓으면 이게 가격 수준이라는 게 싸게는 얼마부터 비싸게는 얼마까지 이렇게 어떤 범위를 갖는 게 가격 수준이에요. 근데 지역이 넓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가격 범위가 넓어져 버리잖아요. 그러면은 신뢰도가 떨어지는 거예요. 신뢰도가. 이게 뭔 소리냐면은 대학 다닐 때 통계학 시간에 교수님이 학생들하고 이제 제안을 한 거예요. 내기를. 학생들 여러분들 주머니에 들어있는 돈의 액수를 맞추면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걸 반만 자기한테 달래요. 그리고 학생들이 교수님 주머니에 있는 걸 얼마인지 맞추면 다 주겠다는 거예요. 있는 걸 다 맞춘 만큼 다 100%. 자기가 맞추면 반만 받고. 그래서 이제 다 금액을 써내는 거죠. 금액을 써내서 이제 다 펼쳐보는 거예요. 근데 이제 학생들은 뭐 얼마씩 썼을 거 아니에요. 뭐 5만원, 뭐 10만원. 그 당시에는 뭐 10만원만 해도 많은 돈이니까. 근데 교수님 뭐라고 썼는지 아십니까? 빵원에서 100만원. 말이 틀린 거 아니잖아. 다 50%면 이게 신뢰도가 너무 넓어버리면 신뢰도가 떨어진다고요. 맞는 말이긴 해도. 그러니까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의미가. 그리고 이제 대신에 사례를 구하기는 쉬워요. 범위가 넓으니까. 범위가 넓으니까 사례를 구하기는 쉽지만 신뢰도는 떨어지는 거고요. 범위를 좁히면 좁힐수록 그 가격 수준의 신뢰도는 높아지겠지만 사례를 구하기가 어려워지는 거죠. 그러니까 적당하게 하라는 얘기예요. 적당하게. 그건 감정평가사가 해야 될 일이에요. 자, 아무튼 그런 거고요. 다음에 이제 유사지역에서 유사지역이란 인근지역과 그 지역적 특성이 유사한 다른 지역으로서 인근지역과 대체 관계가 성립하는 지역이죠. 인근지역과 대체 관계가 있다는 것은 용도적 기능적인 대체뿐만 아니라 뭐도 비슷해야 돼? 가격 면에서도 대체 관계가 성립해야 돼요. 나머지는 됐고요. 다음에 이제 넘어가셔서 유사지역 분석의 필요성은 기억과 니은에 각각 이제 두 가지 각각 하나씩 두 가지 있어요. 그 유사지역을 왜 분석하느냐 이 말이에요. 기억의 첫 번째 줄 끝에 있어요. 첫 번째 중간부터 인근 지역의 지역 특성을 보다 명백히 파악 요 하나 하고요. 니은에서는 인근 지역 내에 사례 자료가 없는 경우입니다. 인근 지역 내에 사례 자료가 없는 경우. 자, 이걸 유사지역을 분석하는 이유가 두 가지라고요. 하나는
인근 지역의 지역 특성을 보다 명백히 파악하기 위해서 예를 한다고요. 보통 어떤 거를 우리가 파악하려고 할 때 다른 걸 하고 이렇게 비교해 보면은 더 잘 알 수가 있거든요. 비교해서 보면 더 잘 알 수 있어서 예를 더 잘 알기 위한 거고, 그 다음에 여기에 사례 자료가 없을 때는 어디까지 가야 되니까, 유사지역까지 가야 되니까 유사지역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또 동일수급권은 너무 멀리 가지 않게 또 묶어 줘야 되니까 동일수급권도 분석해야 되는 거고요. 자, 동일수급권은 그 의의가 좀 더 중요한 거니까 의의를 위주로 보시고, 밑에 정도 지역별 동일수급권 판정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어요. 그런 정도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157쪽에 이제 지역 분석, 개별 분석 관계 표 있죠. 그 표는 저 맨 왼쪽에 판서해드린 저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인근 지역의 생애 주기도 제가 지난 순환에 한 번 정도 말씀을 드린 정도예요. 10년에 한 번 정도 출제될까 말까 하는 정도라서 이런 정도로만 체크하고 지나갑니다. 자, 이제 넘어가시면은 감정평가 3방식. 자, 이 용어들을 익혀야 돼요. 자, 감정평가 3방식 용어 있죠. 표. 자, 3방식. 평가 3방식이 뭐예요? 3방식. 세 가지 방식이에요. 물건을 평가하는데 세 가지 방식이 있는데, 이제 하나는 이런 거예요. 어떤 물건의 가치를 판단을 할 때 그 물건을 만드는 데 들어간 원가가 얼마나 많은지를 보는 거예요. 대체로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원가가 많이 들어가면은 가치는 높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 우리가 어떤 물건이 별로 비쌀 것 같지 않은데 이렇게 굉장히 비싸게 이제 거래되는 것을 보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야, 그 몰랐는데 그 만드는데 그 자재가 비싼 게 많이 들어갔더만, 이렇게 자재가 비싼 게 많이 들어가니까 그렇게 비쌌구나,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처럼 그 들어가는데 비용이 많이 발생하면은 가치가 높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 고전학파는 노동가치설이라고 해서 1시간 걸려서 만드는 물건보다 2시간 걸려서 만드는 물건의 가치가 더 높을 거다, 이렇게 이제 했어요. 그래서 노동가치설 이런 것도 있었는데, 근데 그쪽은 이제 공급자 측면만 보는 거예요. 만드는 데 들어간 돈 많이 들어갔다고 해서 과연 가치가 높냐 이 말이에요. 반드시 그건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제 건축업자 이제 만드는 입장에서 고급 자재 사용하고 철근 콘크리트 튼튼하게 해가지고 이제 건물을 지어놨어요. 그런데 이제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저 물건을 사가지고 내가 임대료 수익을 얼마나 얻을 수 있을까 이 생각할 거 아니에요. 자, 근데 이 사람은 고급 자재를 이용해서 최소한 100억은 받아야 돼. 아주 그냥 잘 지어놨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그 지역이 상권이 죽고 있어요. 상권이 죽고 있어. 그러면은 그 사람 입장에서는 아무리 고급 자재를 이용해서 만들어 놨다 해도 사려는 사람 입장에서는 저거 사봤자 임대료 수익도 많이 얻을 수 없다면은 굳이 비싼 돈 주고 살 이유가 없잖아요. 이건 누구 입장에서? 수요자 입장에서. 그러니까 수요자 입장에서는 만드는 데 들어간 돈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거를 가지고 앞으로 얼마나 벌 수 있는지 수익이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수요자 입장에서도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요거는 이제 수익성의 원리에 근간다 그래요. 수익성의 원리. 근데 하나는 비용성의 원리에 근간다 그래요. 자, 근데 여기에 다 반영이 된 것이 시장에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자, 한 사람은 앞으로 벌 거 얼마인지 따져볼 거고, 한 사람은 만드는데 얼마 들었는지 이렇게 하는데, 결국 시장에 물건을 내놨을 때 사려는 사람과 팔려는 사람이 적당한 수준에서 합의가 된 게 거래 금액으로 나온 거 아니에요. 적당한 수준에서 자기네들 사이에서. 자, 요거는 시장에서 거래됐다는 거는 수요자도 있었고 공급자도 있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럼 거래된 가격을 보고 내가 어떤 물건을 평가하는데 이 물건하고 비슷한 물건이 얼마에 거래됐는지 보는 거죠. 그래서 비교해 보는 거. 이걸 이제 비교 방식, 시장성의 원리라 그래요. 시장성의 원리는 시장이란 말 나오면은 수요 공급 다 생각하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수요와 공급이 모두 반영된 거래 가격. 이걸 비교 방식으로, 비교 방식. 이미 거래된 거하고 비교하는. 이런 세 가지 방식으로 평가를 한다는 거죠. 나름대로 다 일리가 있죠. 나름대로 다 일리가 있어요. 그래서 원가 방식, 비교 방식, 수익 방식,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자, 원가 방식은 비용성의 원리에 근거한다 그러고요. 요거는 시장성, 수요 공급이 모두 반영되는 거죠. 요거는 수익성의 원리에 근거한다. 이해되셨나요? 이해되셨으면은 이제 다음으로 이제 넘어갈 수 있죠. 이렇게 세 가지 방식인데 이걸 이제 삼면성이라 그래요. 삼면성에 의해서 3방식이 나오는 거고요. 각각의 방식에서 이제 가격 구하는 방법, 임대료 구하는 방법이 있죠. 원가 방식의 가격 구하는 방법을 원가법, 원가 방식으로 임대료 구하는 방법을 적산법, 비교 방식으로 가격 구하는 방법을 아까 거래 사례를 보고 비교한다 그랬잖아요. 거래 사례 비교법. 임대료 구하는 방법을 임대 사례 비교법, 수익 방식으로 가격 구하는 방법을 수익 환원법, 수익 방식으로 임대료 구하는 것을 수익 분석법. 자, 이걸 구별해야 됩니다. 이걸 구별해야 돼요. 원가법, 적산법. 이게 자, 근데 보통 이론적으로는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나라 이제 감정평가 규칙 법령상으로는 공시지가 기준법이라고 해서요. 공시지가 기준법. 요거를 여기 비교 방식에 또 집어넣어요. 비교 방식에. 그래서 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걸로 치자면은 비교 방식이 모두 세 가지가 되는 거예요. 거래사례 비교법, 임대사례 비교법, 공시지가 기준법. 이렇게 됐나요? 계산하는 방식이 거래사례 비교법하고 거의 똑같아요. 자, 아무튼 6개 이제 가격 구하는 방법, 임대료 구하는 방법, 가격, 임대료, 가격, 임대료. 요거는 토지 가격이에요. 토지 가격, 지가니까 토지 가격 구하는 거예요. 자, 이 각각의 시산 가액이 있죠. 이 시산 가액이 원가법은 적산 가액, 적산법은 적산 임료, 거사비는 비준 가액, 이건 비준 임료, 가격 해도 되고 가액 해도 되고요. 가격, 가액. 이거는 수익 가액 또는 수익 가격. 여기는 수익 임료. 이 용어들이 일단 구별이 돼야 됩니다. 이 용어 괄호 채워넣기 문제도 나와요. 괄호 채워넣기 문제도 나오니까 용어가 돼 있어야 되고요. 다음에 이제 각각의 가격을 구하는 공식을 알아야 되죠. 적산 가격을 구하려면은 제조달 원가 빼기 감가 수정액 요걸 알아야 되고요. 적산 임료 요거는 이제 공식적으로는 좀 알아두세요. 여기까지는. 이론적으로 들어가는 거는 요거 사례 가격에서 사시지게 하는 거. 사례 가격에서 사시지게. 물론 이제 여기 면적 비교나 기타 요인 비교도 하기는 하는데요. 이건 별로 비중이 높지 않고요. 요 사시지게 하는 거. 그다음에 이게 수익 가액은 순수익 나누기 뭐예요? 순수익 나누기 환원율이죠. 그러니까 지금 요 항목들에 대해서 이론 정리해야 되거든요. 요거. 지금 요게 이제 3방식의 이론 정리할 거예요. 요거, 여기에 대해서 이론 정리하는 거거든요. 이게 3방식이에요. 그러니까 공식을 기억을 해야 되겠죠. 지금 여기 이제 3방식의 내용은 이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하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근데 요거는 이제 한 번 정도 간략하게 설명을 해드리는데, 기초가액 곱하기 기대이율 더하기 필요재경비, 공식 정도는 기억하세요. 그래서 요거 이제 적재감 하든가요. 적재감. 이거는 기기필. 이거 이제 요것만 기억한다면 재감 하든가 기기필 하든가, 요거는 사시지게 기억하든가, 요거는 수순환인데 그냥 순환 이렇게 하든가, 순수익 나누기 환원율. 공식을 일단 알아야 계산 문제로 나와도 마찬가지 풀 수 있는, 다 계산 문제로도 나오니까. 됐나요? 자, 이렇게 해서 각각의 이렇게 방법으로 이렇게 얘네들을 구하잖아요. 적산가액 구하고 비중가액 구하고 수익가액 구하면 이 3방식에 의한 각각의 가액이 일치한다는 보장이 있어요, 없어요? 일치한다는 보장이 없죠.
자, 근데 우리는 감정평가액을 나타낼 때 몇 개로 나타내야 돼요? 한 개로 나타내, 한 개로. 한 개로 나타내야 되기 때문에 저 세 가지 방식에 의한 시산가액이 다를 수 있을 때에는 시산가액을 뭐 해야 돼요? 조정해야 돼요, 조정. 시산가액을 조정. 그래서 여기까지 알아두셔야 되는데, 지금 그 우리 교재 그 158쪽에 표에 있는 용어들 익히고, 다음에 그 밑에 시산가액 조정 있잖아요. 의의를 보시면 시산가액의 조정이란 3방식을 적용하여 구한 시산가액을 상호 관련시켜 재검토함으로써 시산가액 상호 간의 격차를 축소시켜 감정평가액을 결정하는 것. 감정평가액 결정하는 것을 시산가액 조정이래요. 그럼 조정 방법은 이 말이에요. 조정 방법은 시산가액의 조정은 단순히 산가격을 산술평균하는 것이 아니죠. 산술평균하는 게 아니에요. 사용된 자료의 양, 정확도 등에 따라 각각의 방식에 가중치를 달리하여 이렇게 하고 있죠. 가중치를 달리한다는 얘기가 일종의 가중평균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가장 정확한 주방식을 기준으로 하되 다른 방식으로 그 합리성을 검토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감정평가액 얼마 이렇게 나타내야 돼요.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이론 들어가기 전에 그 감정평가 3방식에 적용 대상 및 장단점, 그 장단점에 대해서 몇 가지 체크해 드릴게요. 장점에서 원가 방식의 동그라미 3번 조성지 매립지 등의 토지 평가에는 원가 방식이 아주 유효합니다. 조성지 매립지는. 그다음에 단점은 1번이에요. 토지와 같이 재생산이 불가능한 자산은 적용이 곤란한 그런 문제가 있고요. 그다음에 비교 방식은 이게 가장 중추적이거든요. 비교 방식은 특히 장점과 단점을 더 주의해야 됩니다. 이게 이론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거는 왜냐하면 우리나라에 제일 많이 사용하는 게 비교 방식이에요. 그래서 비교 방식은 1번이 가장 큰 장점이에요. 현실성이 있고 설득력이 풍부합니다. 그다음에 단점은 4번, 5번이에요. 단점은 4번, 5번. 극단적인 호황이나 불황기에는 적용이 곤란합니다. 극단적인 호황기에는 가격에 거품이 끼어 있을 수 있고요. 극단적인 불황기에는 너무 저평가되어 있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5번은 이게 이제 비교 방식의 가장 큰 단점이에요. 사례 가격은 과거 가격으로서 현재 가치를 결정할 수 없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 뭔 소리예요? 이미 과거에 거래된 가격은 그 당시 사정을 반영한 것이죠. 근데 상황이 지금 바뀌었잖아요. 시간이 지났는데 앞으로도 그럴 거라는 보장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 이 세 가지 방식 중에 앞으로 벌어들이는 장래에 기대되는 편익의 현재값을 가치라고 한단 말이에요. 가치. 어떤 물건의 가치를 얘기할 때 특히 내구재인 부동산의 경우에는 장래에 기대되는 편익의 현재값이라는 게 가치예요. 가치정의. 그럼 가치정의하고 가장 맞아떨어지는 방법이 뭐예요? 이론적으로는 얘가 제일 좋은 거예요. 이론적으로. 얘네들은 문제가 있지만 문제는 얘가 제일 좋기는 한데 어렵다는 거죠. 미래를 예측하기 쉽지 않잖아요. 어려워요. 그래서 제일 많이 사용하는 거는 비교 방식이야. 현실적이고 설득력이 높다는 이유 때문에. 그 다음에 수익 방식은 가장 큰 장점이 뭐겠어요? 이론적인 2번. 장점의 2번, 단점의 2번, 이 정도 체크하십시오. 장점의 2번이 가장 큰 장점이에요. 이론적이다. 됐나요? 됐죠? 자, 이제 요거 외우셔야 돼요. 쉬는 시간 동안에. 외우시고 이제 그래야 이게 이론 정리 들어가죠. 이게 다 지울 거예요. 지웠을 때도 머릿속에 기억에 남도록 해야 돼요. 이제 오늘 이론 정리를 들어가죠. 10분의 시간을 드리겠습니다.